동맹의 기술자 300여 명이 포박된 순간 한미 신뢰가 무너지고 조지아의 라인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고 미국은 무릎을 꿇어야 했죠. 동맹을 겨눈 오만한 선언 한 줄이 600억 달러와 60만 개 일자리를 위협하는 그 자멸의 순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동소환소는 이제 첫 시작하는 채널이에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엘레나 로버츠,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부에서 20년간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해온 미국인입니다. 그날 새벽 5시 30분 침대맡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서베너에서 스트링거로 일하는 동료 기자였죠. 그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엘러벨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으로 오라고 ICE가 대규모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주워 입으며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베너 시내 호텔에서 공장까지는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어요. 저는 전날 LG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확대 발표를 취재하러 조지아에 와 있던 참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보도하려고 일주일째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라디오를 켰더니 아직 이 소식은 나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SNS에는 벌써 현장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 확성기 소리,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땅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흔들리는 화면에 담겨 있었죠.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검은 SUV 수십 대가 진입로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스 카드를 보여주며 간신히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공장 앞마당이 마치 전쟁포로 수용소처럼 변해 있었어요. 수백 명의 아시아인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IC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한 명 한 명의 손목에 플라스틱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더군요. 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요원에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권과 비자 서류가 들려 있었죠. 완벽한 영어로 자신은 H1B 비자를 가진 합법적 체류자라고 현대자동차에서 파견 나온 배터리 전문가라고 설명했지만 요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버스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20년간 한미 경제 협력을 취재하며 수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실했고 기술력은 탁월했으며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마치 중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중년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저를 알아보더군요. 그는 이전에 제가 취재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소속 기술자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죠. 자신은 이곳에서 미국인 직원 50명을 교육시키고 있었다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최첨단 배터리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다고요.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면서도 한미 협력의 자부심으로 버텼는데 이제 범죄자가 되었다니 너무나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말했죠. 지금 이 순간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배신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미국의 일자리 8,000개를 만들기 위해 온 기술자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하나둘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한 한국인 여성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엄마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한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와서 아들을 찾았지만 이미 그는 버스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일하던 미국인 직원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 그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미국인들이 배우려면 최소 2년은 더 필요하다고요. 오늘 당장 생산 라인이 멈출 거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지역 주민 톰 윌슨 씨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 후 매출이 2배로 늘었다고 했죠.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한국 사람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는데 정부가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ICE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총 475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라고요. 12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었던 이 공장이 단 몇 시간 만에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버스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쇠사슬에 묶인 건 단순히 한국인 기술자들만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한미 동맹의 신뢰,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이 사건이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거라는 것을요. 현장을 떠나 서베너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버리더군요. 방금 목격한 광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폭발하듯 울리기 시작했어요. 뉴욕 본사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죠. 현장 영상이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정말 한국인 300명이 체포된 게 맞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이라고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엔지니어들이 범죄자처럼 끌려갔다고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앵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왜 우리의 동맹국 시민들을 이렇게 대했는지, 이것이 정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말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파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의 분석가는 이렇게 계산하더군요. 현대차와 LG의 합작 공장이 멈추면 하루에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대로 가면 전체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폭스뉴스까지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평소 이민 단속을 지지하던 그들조차도 이번 사건은 이해할 수 없다는 논조였죠. 한 패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과 초청받아 온 동맹국의 기술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요. 그러던 중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아니, 성명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짧은 한 문장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였습니다. 단 2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특혜는 없다. 예외는 없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맹국이든 아니든 한국이든 어디든 예외는 없다는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짧은 메시지는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여파를 일으켰어요. 워싱턴의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단속의 이면에 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죠. 바이든 행정부가 IRA를 통해 유치한 한국 기업 투자 556억 달러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트럼프가 전임 정부의 최대 치적을 무너뜨리려 한다고요. 실제로 바이든 시기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였고 이는 민주당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죠.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바이든의 제조업 부활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를 받아 타이틀로 뽑기 시작했고 서울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 한국 특파원은 전화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고, 6.25 전쟁 때 피를 흘려가며 함께 싸운 혈맹이 이럴 수 있냐고 분노하고 있다고요. 워싱턴의 한 정책 전문가와 통화를 했더니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이 받은 충격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안보 동맹국으로서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렸다고, 이제 한국이 미국을 예전처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죠. 오후가 되자 조지아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연방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8천 개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12조 원의 투자가 무산되면 조지아 경제는 어떻게 되냐고요. 주지사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대차 미국 법인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성명이었지만 행간에는 분노가 묻어났죠. 우리는 미국을 신뢰하고 거대한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받을 줄은 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향후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LG에너지솔루션도 비슷한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그들은 체포된 직원들이 모두 정식 비자를 소지한 핵심 기술 인력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들 없이는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미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밤이 되자 한국 외교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가 국무부를 방문했고 서울에서는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한 항의가 전달되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죠. 제가 호텔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 현장에서 만났던 미국인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공장의 핵심 장비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다고. 한국인 동료들이 관리하던 시스템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요. 이대로 가면 며칠 안에 공장 전체가 마비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다고요. 이것은 70년 동맹의 토대를 뒤흔든 지진이었고 그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요. 12조 원의 투자와 8천 개의 일자리, 그리고 한미 동맹의 미래가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이죠. 창밖을 보니 조지아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처럼 무거웠어요. 과연 이 균열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까요? 아니, 봉합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다음 날 새벽, 저는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공장의 미국인 엔지니어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지금 당장 와서 봐야 할 것이 있다고, 곧 큰일이 날 것 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공장에 도착했을 때 섬뜩한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 전체가 빨간색 경고등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괴물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수십 개의 알람이 동시에 울려대고 있었죠.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가니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제시카 브라운이라는 미국인 엔지니어가 독일제 장비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매뉴얼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갑자기 굉음과 함께 장비 하나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수천만 달러짜리 장비가 단 한 번의 오작동으로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시카가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은 겨우 3개월 배웠을 뿐인데 한국인 멘토 김 과장이 항상 곁에서 지켜봐줬다고,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때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살배기 한국 아이가 아빠를 찾으며 울고 있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공장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인 경비원 톰 앤더슨이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도 결국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전체의 전원이 차단되었어요. 암흑 속에서 비상등만 깜빡이는 가운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차단했다고, 한국 엔지니어 없이는 장비를 작동시킬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고요. 밖으로 나오니 충격적인 광경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인근 레스토랑 주인 조지 밀러가 자신의 가게 앞에서 간판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가 간판을 땅에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가게인데 한국 사람들 덕분에 겨우 살아났다가 이제 다시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하던 조지아 주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10명, 20명이었는데 1시간도 안 되어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피켓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판자에 매직으로 글씨를 쓰고 어떤 이는 침대 시트를 찢어 현수막을 만들었죠. 베트남전 참전 용사라는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성조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크게 외쳤어요. 자신이 베트남에서 한국군과 함께 싸울 때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봤다고,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은 명예롭지 못하다고요. 그의 말에 주민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조지아주 전체의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연대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한국 기업이 약속한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외쳤습니다. 한 노동자는 5년 만에 얻은 일자리인데 정부가 빼앗아간다며 울분을 토했죠. 저녁 무렵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의 중학생 아들이 무대에 올라섰어요. 그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완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미국인 직원들을 가르쳤다고, 주말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일했다고요. 소년이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늘 말했대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고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깨졌다고 아버지를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침묵하던 군중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함성으로 변했죠. 수백, 수천 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인들을 돌려보내라고,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고요. 밤 10시 조지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연방정부에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000개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이것은 조지아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죠. 그날 밤 저는 텅 빈 공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 꺼진 불빛들, 그리고 깊은 침묵만이 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밖에서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수천 개의 촛불이 어둠을 밝히며 희망의 불씨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조지아 주민들의 촛불 시위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 특파원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어요. 한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지금 당장 한국 언론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했죠. 노트북을 켜자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모든 주요 언론이 일면 톱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어떤 신문은 이렇게 썼더군요. 1950년 한국 전쟁 때 피를 나눈 혈맹이 70년 만에 우리를 배신했다고요. 그때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한국 본사의 김도연 상무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의 고함을 지르듯 말했죠. 우리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합법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체포했다고요. 김 상무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체포된 직원 중 한 명은 임신 8개월인 아내를 한국에 두고 온 사람이었다고요. 매일 영상통화로 태어날 아기 이야기를 하던 그가 지금은 구치소에 갇혀 있다고, 이것이 미국의 정의냐고 물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영 외교부 북미국 국장의 긴급 브리핑을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그녀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를 벗어던진 직설적인 것이었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미국이 즉각 사과하고 구금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요. 특히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자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주저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여러 기업이 투자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경제적 보복 카드를 꺼낸 것이었죠. 1시간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반도체 공장 2단계 투자를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170억 달러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였죠. SK 하이닉스도 즉시 성명을 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투자할 수 없다고요. 점심 무렵 서울 광화문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만 명의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미국 대사관을 향해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동맹을 배신한 미국을 규탄한다고, 우리 기술자들을 돌려보내라고요.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시위대의 구성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들, 대학생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나왔더군요.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인데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믿고 보냈다고, 이제 그 믿음이 깨졌다고요. 오후 3시 한국 국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이것은 국가적 모욕이라고,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냐고, 왜 우리 국민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미국과 달리 중국은 파트너를 존중할 줄 안다고 했죠. 일본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요. 저녁이 되자 현대차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김도현 상무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떨리는 손으로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믿고 1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렇게 보답받을 줄은 몰랐다고요.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다고, 모든 세금 면제와 부지 무상 제공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한 거예요. 미국이 사과하지 않으면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월스트리트가 요동쳤습니다. 관련 주식들이 폭락했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빠지면 미국 제조업 부활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바이든이 그토록 자랑하던 IRA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요. 밤 9시 한국의 한 방송국이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배신의 동맹이었어요. 한국 전쟁부터 지금까지 한미 관계를 되짚으며 이번 사건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보여줬죠. 시청률이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한 정책 전문가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국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다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을 잃어가고 있다고요.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도, 중국과의 기술 경쟁도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호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아의 밤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폭풍은 곧 미국을 덮칠 거라는 것도요. 제가 그날 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미국은 지금 가장 소중한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이 실수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라고요. 그리고 불행히도 그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현대차의 멕시코 카드 선언 다음 날 아침,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법인 CTO였던 제임스 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미국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죠.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조지아 공장 내 극비 연구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텅 비어 있었지만요. 그는 꺼진 모니터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하던 기술이 무엇인지 아느냐고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였다고,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양산 직전 단계에 있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것,
SK 하이닉스가 HBM 메모리 시장의 95%를 장악한 것,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올레드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것까지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모아서 보니 놀라웠죠.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이 있어도 한국의 HBM 메모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요. 테슬라가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도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경쟁력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고요. 점심때 저는 MIT 교수인 로버트 김을 만났습니다. 그는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죠. 그가 제게 보여준 차트는 충격적이었어요. 2025년 기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75%를 넘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만약 삼성과 SK가 미국 수출을 중단하면 실리콘밸리의 절반이 마비될 거라고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발표를 한 거예요.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된 12개 분야에서 미국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 목록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차세대 배터리, 수소 기술, 바이오 신약, 양자 컴퓨터 소재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가 긴급 보고서를 냈더군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기술 수출을 제한한다면 미국 제조업은 최소 10년 후퇴할 거라고요. 특히 전기차 산업은 사실상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3% 폭락했어요. 저녁 무렵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폭스 뉴스에서 긴급 특집 방송을 하는데 진행자가 거의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요. 보수 언론이 이런 논조를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익명을 전제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 상당수가 한국산이라고,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국방력에도 구멍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자 실리콘밸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의 CEO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정부는 즉각 사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죠. 특히 애플 CEO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폰의 디스플레이와 메모리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신제품 출시가 불가능하다고요. 새벽 1시,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발표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GAA 기술, LG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까지요.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의 한 언론사 칼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쇠사슬로 묶을 수 있는 건 몸뿐이다. 한국의 기술력은 그 어떤 감옥에도 가둘 수 없다고요. 그 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미국은 깨달아야 한다. 한국은 이제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과 반도체 동맹을 맺겠다고, 미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응해 새로운 기술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도 즉시 동참 의사를 밝혔고요. 제가 그날 아침 쓴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기술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 한국이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썼죠. 미국은 한국인 300명을 체포했지만 정작 잃은 것은 미래 그 자체라고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이 제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고, 21세기의 진짜 파워는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정상에 서 있다고요. 미국이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필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조지아의 작은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단지 미국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유럽과 일본이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선언한 바로 그날 오후,
저는 긴급히 멕시코시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다는 거였습니다. 멕시코시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로 된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멕시코는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공항 직원들까지 어색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멕시코 경제부 장관 카를로스 라미레스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제안서를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현대차를 위해 준비한 조건이었는데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1000헥타르 부지 무상 제공, 전용 항만 시설 건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과의 USMCA 협정을 활용한 무관세 수출 보장이었습니다. 라미레스 장관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멕시코에서 생산하면 미국 시장에 관세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조지아보다 인건비도 저렴하고 규제도 적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우리는 파트너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는다고, 환영하고 존중한다고요. 점심때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직접 멕시코를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대규모 실무진을 이끌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 마이클 브라운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죠. 브라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대차가 멕시코로 가면 조지아의 8,0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도미노 효과라고요. 삼성, LG, SK까지 따라 움직이면 600억 달러의 투자가 날아간다고, 그러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자체가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후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인사말을 했는데 발음이 꽤 정확해서 놀랐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멕시코는 시장 접근성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완벽한 파트너십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도 접촉 중이라고, 멕시코 북부에 거대한 한국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명칭까지 정해놨더군요. 코리아 테크노밸리라고요. 저녁 무렵 현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멕시코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 너무 좋아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미국에서 받은 모멸감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옮기고 싶다고요. 그때 미국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현대차를 텍사스로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조지아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했죠. 플로리다 주지사도 즉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내 주들끼리 한국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멕시코시티의 한 호텔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어요. 현대차, LG, 삼성, SK의 북미 법인 대표들이 모두 모인 거죠.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멕시코 북부 공업 도시 몬테레이로 가는 길에 거대한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글과 스페인어로 함께하는 미래라고 적혀 있었죠. 현지 주민들은 한국 기업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몬테레이 시장을 만났을 때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기업이 오면 우리 도시가 제2의 디트로이트가 될 거라고,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도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국문화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했죠. 워싱턴에서는 패닉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양당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한국 기업을 잡아야 한다고 외쳤어요. 한 공화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이 결국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멕시코시티의 호텔에서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지켜봤습니다. 폭스 뉴스 앵커가 거의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떠난다면 그것은 미국 제조업의 종말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새벽 2시 제게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이사회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멕시코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단, 미국 정부가 일주일 안에 공식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말이죠. 제가 그날 쓴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멕시코 카드, 미국의 악몽이 되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썼죠. 미국은 한국을 쇠사슬로 묶으려 했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고,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갔다고요. 현대차의 일주일 최후 통첩이 떨어진 다음 날 새벽, 저는 급히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덜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꼈어요. 수도 전체가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을요. 공항 TV마다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계산한 결과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모두 철수하면 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GDP가 2% 하락하며, 특히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 같은 주들은 경제 붕괴 수준의 타격을 받는다고요. 의사당에 도착하니 난리가 났더군요. 상하원 의원들이 당을 초월해 긴급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소리치는 것이 밖까지 들렸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동맹국 국민 300명을 체포해서 600억 달러를 날려버렸다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조지아 출신 상원 의원은 울먹이며 말했죠. 자신의 지역구에서만 8만 명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고, 이것은 경제 테러나 다름없다고요. 그는 대통령에게 즉각 사과하고 한국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점심 무렵 백악관에서 긴급 경제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마이클 브라운 경제보좌관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각하 600억 달러가 빠져나가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자체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안보의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라고요. 재무장관은 더 심각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주식시장이 최소 20%는 폭락할 거라고,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대요.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한국산 부품 없이는 F-35 전투기 생산이 중단된다고 보고했고요. 오후 3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피닉스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하나였어요. 한국 기업을 지켜라.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라고요. 특히 조지아주는 아예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 전체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틀랜타로 모여들었어요.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심지어 교회까지 나서서 시위를 조직했죠. 한 노동조합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한국 친구들을 돌려보내라고요. 저녁 무렵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CEO 50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죠. 정부는 즉각 한국과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테슬라도 없다고, 정부가 미쳤다고요. 그의 트윗은 1시간 만에 1,0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밤 9시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지수가 5% 폭락했고 달러 가치도 급락했어요.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CNBC에 나와서 말했죠. 이것은 자해 행위라고, 미국이 스스로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요. 그때 텍사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 오스틴 공장 직원 5,000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연대 시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인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을 규탄한다고 외쳤죠. 새벽 1시 의회에서 초당적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대통령에게 24시간 안에 한국에 공식 사과하고 모든 구금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한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경고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한 공화당 중진 의원이 CNN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경제를 구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6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요. 심지어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던 의원조차 이번에는 대통령이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철야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은 친구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하라고요. 제가 그날 밤 느낀 것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21세기에는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특히 한국 같은 기술 강국을 적으로 돌리면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300명을 체포했지만 600억 달러와 60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미래를 잃었다고요. 이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체포 작전이 될 거라고 했죠. 제가 새벽에 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이제 미국에게 남은 시간은 72시간뿐이다. 그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미국 제조업의 꿈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라고요. 석방된 한국인들이 조지아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 특별 기고문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간 한미 경제관계를 취재해온 미국인 기자로서 이제는 우리 정부에 직언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지금 역사적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요. 제가 먼저 제시한 것은 냉정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 600억 달러, 창출 예정 일자리 60만 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였죠. 엔비디아의 AI 칩도 한국의 HBM 메모리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MIT와 스탠퍼드의 교수들을 인용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도 제조업 부활도 불가능하다고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고문의 중반부에서 저는 더 직설적으로 썼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체포한 300명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러 온 손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초청한 손님들을요. 제가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달라진 위상이었습니다. 1960년대의 한국이 아니라고 2025년의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썼죠. 삼성 없이는 애플도 없고 LG 없이는 테슬라도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멕시코 카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진짜로 멕시코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일자리를 잃고 멕시코는 기술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USMCA를 통해 관세 없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쟁자를 키우는 셈이죠. 저는 유럽과 아시아의 움직임도 경고했습니다. 독일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일본이 소재 협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까지 한국에 구애하고 있다고요. 세계가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우리만 한국을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고문의 후반부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공식 사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합니다. 강대국의 품격이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둘째, 한국 기업 직원들을 위한 특별 비자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귀빈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과 기술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한국의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넷째, 조지아를 비롯한 한국 기업 투자 지역에 특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님, 역사는 작은 실수가 제국을 무너뜨린 사례로 가득합니다. 300명을 체포한 것은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기고문이 나간 다음 날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제 글을 읽었다고 참고하겠다는 짧은 메시지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자존심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러나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제 기고문을 인용하며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의 CEO들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제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요. 일주일 후 조지아에서 다시 만난 한국인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고문을 읽었다고 고맙다고요.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만 바라보지 않을 거라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저는 그의 말에서 느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현대차 김도현 상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기자님의 글이 많은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20년간 미국의 힘을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21세기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정상에 서 있다는 것을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받아들일까요?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다가 600억 달러와 미래를 모두 잃을까요?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실용의 나라니까요.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한국이 적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것을요. 그리고 21세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였던 건 한국인 기술자들이 아니라 미국의 오만이었고, 깨어난 건 5천만 한국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당당한 한국이 서 있고요. 이것이 제가 목격한 2025년 9월의 진실입니다.